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관용입니다. 작년에 새 정부가 들어서고 나서 4대강 보호의 문을 다 열었죠. 그리고 오늘 개방 1년 중간 결과를 발표했는데 조류 농도는 감소, 동식물 생활 환경은 개선, 그래서 멸종 위기종이 다시 관찰됐다고 합니다. 매년 녹조로 몸살을 앓던 강들이 다시 살아나기 시작했다는 얘기죠. 자, 그동안 4대강 문제가 알려지는데 가장 큰 역할을 해온 4대강 지킴이 한 분 잠시 후에 연결해서 지금 상황 어떤지 자세히 들어보겠고요. 자, 엊그제 지난 수요일 저희 방송에서 당진항과 천안에 쌓여있는 라돈 침대 매트리스 처리 방법, 이거 위험하다, 이런 전문가의 지적 들어봤습니다. 그 방송을 들은 원자력안전위원회에서 답을 내놓겠다고 연락이 왔어요. 오늘 2부 시간에 직접 연결해서 그 답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고요. 엊그제 쌍용차 해고 노동자 또 한 분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이 30번째 희생이죠. 오늘 안진걸의 이웃사람 코너에서 다시 한번 쌍용차 문제 짚어보겠고요. 미디어 포커스 코너에서는 결국 숨진 채로 발견된 그 강진 여고생 사건, 선정적 보도가 난무했답니다. 그 실태를 살펴보죠. 잠깐 광고 듣고 시작합니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는 청취자 여러분의 참여로 이루어집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는 문자 샵 1212로 보내셔도 되고요. CBS 어플리케이션 레인보우로는 무료로 의견 남기실 수 있습니다. 아주 편리하게 방송을 다시 들으실 수도 있는데요. CBS 레인보우를 통해서도 가능하고요. 팟캐스트 그리고 팟빵을 통해서도 언제든 지난 방송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정부가 오늘 4대강 보호 개방 1년 중간 결과 발표했습니다. 결론적으로 강이 살아나고 있다. 수질, 수생태계 등 11개 분야 모니터링을 진행한 결과 물 흐름이 회복됐다, 또 조류 농도는 낮아졌다, 동식물 서식 환경은 개선되었다는 결론이죠. 자, 1년 365일 가운데 320여일을 금강에 출근하면서 금강 지킴이로 활동하느라고 금강요정이란 별명 얻은 분이죠. 오마이뉴스의 김종술 시민기자를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요즘도 매일 금강 가세요? 예, 지금도 저 강물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우선 궁금한 게 4대강 보호의 문을 열었다는 게 활짝 열었다는 겁니까? 조금 열었다는 겁니까? 어떤 상태예요? 금강 같은 경우는 지금 3개의 보호가 있는데요. 예. 상류, 세종보, 공주보를 활짝 열었습니다. 활짝 열었다는 얘기는 그럼 아예 보호가 없던 상태와는 또 좀 다른 거죠? 지금 공주에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가운데 고정보는 열 수 없기 때문에 가동보만 열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조금은 저항을 받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눈에 보이세요? 1년 사이에 어떻게 변했는지? 예, 확연하게 보입니다. 수문 개방하고 강바닥에 처음에 드러났던 시커먼 뻘이 많이 드러났는데요. 예. 그 뻘이 이 강물이 세차게 흐르면서 씻겨 내려가고 이 모래와 자갈이 들어오면서 확 변하는 모습이 매일 다르죠, 요즘. 예. 그럼 지금은 뻘이 없어졌어요? 전혀 없어졌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습니다. 이게 다 100% 씻긴 건 아니고요. 한 50% 정도의 뻘이 씻긴 상태에서 상류에서 들어온 모래들이 뻘 위에 얹혀져 있는 상태. 그래서 올 여름 장마 때 좀 많이 더 씻겨 나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뻘 위에 모래톱들이 만들어지는군요. 예, 맞습니다. 서너 평에서 넓게는 좀 크게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옛날엔 거기가 넓은 모래톱이었던 곳인데, 그죠? 예, 맞습니다. 이게 조금씩 복원되면서 생태계 변화는 어떤 것들이 눈에 띕니까? 모래톱이 만들어지니까 물속에 물고기들도 돌아오고요. 예. 물고기가 돌아오니까 새들도 돌아오고 야생동물도 돌아오고 거기에 또 사람들까지 찾아서 이렇게 돌아오고 있는 형태입니다. 예. 그 전에 뻘이 가득 찼을 때는 냄새도 심했죠?
예, 냄새도 심했고 우리가 저 예전 시궁창에서 볼 수 있었던 실지렁이 붉은 깔따구, 그러니까 시궁 그런 곳에 사는 수생태 최악의 표종들만 가득했는데 예. 요즘에는 수문이 열린 곳에서는 좀 보기가 힘들어졌습니다. 그리고 냄새도 안 나고. 예, 냄새도 전혀 안 나진 않은데 좀 아하하. 세종 같은 경우는 냄새가 거의 사라졌다고 보면 되고요. 예. 지금 중간 지점에 공주보 같은 경우는 아직도 냄새가 한 절반 정도는 묻혀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금강요정이라는 별명 갖고 계셨는데 예. 요즘은 희망이 아빠라고 불리신다고요? 아, 그 모래톱에 예. 최근에 모래톱을 걷다가 조그만한 엄지손가락 크기의 알을 하나 발견했는데요. 예. 꼬마 물대새 알이었습니다. 그래서 어. 그 꼬마 물대새 알을 제가 13일간 지키면서 낚시꾼들이 출입을 하니까 예, 예. 출입을 못하게 지키면서 이 부하에서 깨어나는 모습까지 어허. 그걸 좀 공개를 했더니 사람들이 저한테 희망의 아빠라고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 꼬마 물대새 새끼가 희망이로군요. 예, 저한테는 금강의 희망이었습니다. 네. 또 금강에서도 제첩이 발견됐어요? 예, 맞습니다. 지난 23일 날 하중도가 모래톱이 만들어지고 처음으로 제가 투명 카약을 타고 들어갔는데요. 네. 거의 거기에 쌓여있는 모래들은 물고기 비닐처럼 이렇게 만들어져 있었습니다. 얇은 여울도 만들어져 있고요. 그래서 예. 그 모래를 제가 파헤쳤더니 거기에서 아직 크지는 않은데 제첩 새끼들, 티어들이 상당한 양이 자라고 있더라고요. 예. 저한테는 희망이 다음으로 똑같은 그런 금강의 굉장히 희망적인 증표였습니다. 과거에 4대강 공사하기 전에는 금강에 제첩이 많이 있었습니까? 그랬죠. 4대강 사업 전에는 금강의 다슬기라든가 제첩 이런 게 굉장히 많았죠. 그리고 농민들이 일하다가 반찬이 없을 때는 지금처럼 해가 떨어질 무렵에 강에 가서 이렇게 잠깐 한 30분 주면은 한 소쿠리씩 잡아가기도 했습니다. 근데 4대강 보호 설치된 후에는 없어졌다가. 그렇죠. 4대강 보가 막아지고 수심이 굉장히 깊어지면서 예. 제첩이라든가 다슬기 이런 조개류들은 다 없어지고 예. 그 뻘층에만 사는 굉장히 큰 어패류 그런 종만 돌아왔죠. 그런데 물이 흐르고 나니까 다시 또 제첩이 나오더라. 예, 맞습니다. 이 자연의 이 회복력이라는 건 정말 어마어마하네요. 예, 저도 좀 상당히 많이 놀랐는데요. 네. 이렇게 빠른 시간에 그렇게 제첩이 돌아오고 할까 그렇게 고민을 했었는데 예. 다니다 보니까 굉장히 매일매일 바뀌는 상황이 이렇게 보이더라고요. 예. 그런데 백제보호는 지금 수문이 닫혀 있다고요? 예, 맞습니다. 거긴 왜 그렇다고요? 지난해 11월에 1차 개방을 했는데요. 네. 1차 개방할 때 백제보 인근의 4대강 사업 이후에 기형적인 농법이 하나 생겨났습니다. 수막재배라고. 그게 이제 비닐 하우스를 2개를 치고 안에 지하수를 끌어서 물을 이렇게 뿌리는 방식인데요. 예. 지하수위가 많아지니까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그 농민들이 수문 개방으로 지하수위가 떨어지니까 피해를 봤다. 아하. 그래서 오늘 또 조금 전 4시까지 농민들이 내일 추가 개방을 하겠다라고 발표했거든요. 정부에서. 예. 그래서 아까 조금 전 4시까지 농민들이 그 백제보에 모여서 집회를 하고 수문 개방 반대를 계속 주장하고 있습니다. 아하. 보를 막아서 수위가 높아지면 주변의 지하수가 높아지는 거죠. 예, 맞습니다. 그래서 그 지하수를 끌어다가 농사를 짓는 새로운 농법으로 비닐하우스들을 만들어 놨는데 예. 거기 피해가 온다 이 말씀이군요. 그렇죠. 그 이유가 예. 강바닥을 모래만 준설 안 했어도 피해가 나타나지 않는데 예. 강바닥에 모래를 한 4m 정도 준설을 했잖아요. 깊게.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 모래가 사라지면서 강에 물을 저장할 공간도 없어지고 예. 떨어진 만큼 수위가 한꺼번에 쭉 떨어지다 보니까 예. 농민 피해가 나타나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분들의 피해 하소연도 또 나몰라라 할 수가 없는 거죠. 맞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거기에 지난해 11월이니까 충분히 대처하고 농민들한테 이 방안을 제시할 수 있었는데 예. 지금까지 미뤄왔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리고 오늘 현장에서도 환경부 직원들도 나오고 했었는데 예. 너무 이제서 이제 보상해주겠다. 아하. 주민 대책이 꾸리면은 우리
뭐 TF팀 만들겠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니까 예. 농민들은 화가 나는 거죠. 아니, 그리고 그러니까, 농민들 예. 그분들도 주장하는 건 딱 하나입니다. 우리도 4대강 수문 뭐 보호 개방하는 거 찬성한다. 네. 단 농사 짓는 거에 대해서 피해를 주지 말아야 되는 거 아니냐 그렇죠. 이런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지하수를 끌어서 썼다면 그거 지하수위가 낮아지는 걸 대비해서 강에서 물을 그쪽에 댈 수 있도록 하는 조치 같은 거를 취하면 될 건데, 그죠? 맞습니다. 오늘 또 농민 중에 한 분이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강물을 끌어서 우리 농사 짓는데 피해 없게 해달라. 예, 예. 왜 이런 피해가 나타나는데 계속 수문만 개방하겠다라고 하고 예, 피해가 예. 나타나지 않는다라는 말만 계속 하느냐 예. 그런 거죠. 근데 방금 말씀하신 그분들은 이제 4대강 보호 공사 이후에 새로운 농법이라고 하셨잖아요. 예예예. 그 새로운 농법 말고 기존에 농사 짓던 분들은 혹시 수문을 열어온 것 때문에 농수 확보에 문제가 생긴다든지 그런 뭐 문제가 심각해진 건 없습니까? 없습니다. 지금까지 지난해 11월부터 지금 새정보 공지보 수문이 열려 있는데요. 예. 인근 강에서 물을 뽑아 쓰는 펌핑 시설에 조금 보강 공사를 했습니다. 예, 예. 그리고 물을 취수하는 데는 전혀 지금까지 하자는 없고요. 그래요. 그리고 농민들이 일단 강물이 수위가 떨어지니까 혹시 예. 물이 부족하지 않을까 걱정만 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런데 부족하지는 않다. 예, 맞습니다. 그러면 그 엄청난 돈을 들여서 보를 왜 막은 겁니까? 이 문 다 열어놔도 아무 문제도 없는데. 맞습니다. 그래서 4대강 사업 자체가 사실은 흐르는 물을 막아서 수지를 살리겠다라고 했던 것 자체가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예. 도저히 태어나지 말아야 될 4대강은 괴물이었죠. 정부는 올 연말까지 모니터링 다 진행하고 올해 말 처리 계획을 확정 짓겠다고 하는데 김정술 기자는 뭐 보다 허물어 버리자 이런 생각이신 거죠? 예, 맞습니다. 그건 제 주장뿐만이 아니고 네네. 지역에 사는 농민들, 주민들이 알겠습니다. 저 보고가 알겠습니다. 늘 문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좀 그 최종 결정 기다려 봅시다. 오늘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금강요정 오마이뉴스의 김종솔 시민기자였어요. 윤태곤의 뉴스 사이다. 심각한 정치 이슈를 흥미롭게 풀어보는 시간 뉴스 사이다죠. 매주 금요일은 좀 더 심도 있게 뉴스 사이다 스페셜로 꾸며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대통령의 건강 그리고 휴가 문제를 좀 깊이 있게 들여다보겠습니다. 오늘도 의제와 전략그룹 더 모아의 윤태곤 실장 나오셨어요.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대통령의 건강과 휴가 문제. 지금 예.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오늘 이틀간 지금 병 때문에 휴가 쓰신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감기 몸살 때문에. 네, 뭐 병이라기보다는 그렇죠. 몸이 좀 안 좋아가지고 음흠. 그저께 27일부터 일정을 확 줄였어요. 27일에 이제 공식 일정이 좀 중요한 게 잡혀 있었거든요. 규제 혁신 점검 회의. 그렇죠. 이 회의 자체가 이제 취소가 됐고 어제든 청와대에서 예정돼 있던 제임스 매티스 미 국방장관 접견, 신임 시도지사 만찬 이 정도면은 좀 위상이 높은 행사들이거든요. 신임 시도지사 만찬은 큰 건데. 네, 이건 이제 미뤄졌습니다. 예. 이제 내일부터 주말이니까 나흘 동안 관저에서 휴식을 취하게 예. 되는 거죠. 감기 몸살 때문이라는 거죠? 예,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이 어제 좀 자세하게 브리핑을 했어요. 문 대통령이 이틀 동안 연가를 냈다. 어제 저녁, 그러니까 어제의 기준으로 어제입니다. 그제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이 관저에 들어가서 대통령을 뵀는데 기력을 회복해가는 중이다. 이렇게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쉬는 동안에 어떠한 보고도 하지 않기로 오전 회의에서 결정났다. 정식 보고나 일체 메모 형태도 올리지 않기로 했다. 이렇게 전했습니다. 물론 예. 돌발적 위기 이런 게 생기면은 보고는 진행이 되는 건데 일상적인 보고가 다 단절된 거죠. 네, 네. 지금 이제 청와대 쪽 이야기로는 이렇습니다. 24일 러시아 순방 다녀왔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때부터 대통령 컨디션이 안 좋았다고 그래요. 따지고 보면은 25일에도 청와대에서 예정됐던 수석 보좌관 회의가 안 열렸거든요. 하하. 그건 이제 귀국 바로 다음 날이니까. 그렇죠. 예. 그때 이제 청와대에서는 당시에 대통령뿐만 아니라 참모진을 포함해서 휴식 차원에서 회의를 개최하지 않았다 이렇게 했는데 그럼 이번 주 들어가지고는 공개 일정이 없는 거예요. 네, 네. 그런데 그 27일 날 규제혁신 점검회의 취소한 거 있잖아요. 예. 이거는
뭐 준비된 혁신 내용이 부실해서 총리가 건의해가지고 취소했다 이런 이유였다고 밝혔잖아요. 그러니까요. 그거가 겹쳐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또 이제 설왕설래가 나오니까 아예 공식적으로 연가를 갖고 브리핑하는 것까지 이어진 것 같습니다. 이건 대통령 몸이 안 좋은 거 플러스 실제로 이 내용 자체가 너무 부실하다 이런 거죠. 예. 그리고 총리가 이걸 아예 회의 나중에 합시다라고 이 미룬게 된 거는 뭐 개각 앞두고서 내각 기강 잡기 차원일 거다 이런 해석도 있더라고요. 총리 쪽에서는 이제 그런 게 있을 수 있겠죠. 대통령도 이제 총리의 건의를 받아들인 게 있을 거고. 그리고 보면은 최근에 그 청와대에서 경제 파트가 개편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제 생각에는 그 개편된 수석들이 조금 업무 파악하는 시간을 줄 수도 있는 거 아닐까. 그렇군요. 그런 다양한 요소들이 겹친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이제 오늘은 건강 얘기니까 그동안 사실 문재인 대통령 경무에 시달린 건 맞잖아요. 그럼요. 예. 대통령의 직무라는 게 본질적으로 매우 경무입니다. 제가 이제 기자 생활할 때 두 정권의 청와대에 출입을 했었는데 대통령이 일단 일정 자체가 되게 많아요. 그리고 공식적 일정이 없다고 해도 비공식 일정, 자체 보고 등으로 아주 빡빡하게 진행이 되는데 예전에 이제 김기춘 전 비서실장이 박근혜 전 대통령 옹호하면서 한 말이 뭐 대통령은 눈 뜨면 근무 시작, 눈 감으면 근무 끝 퇴근이다. 어디에 있든지 그곳이 근무처다라고 말했는데 이 말 자체는 틀린 말은 아니죠. 본질적으로 맞는 말이죠. 근데 대통령들은 다들 건강해야 대통령 되는 거 아니에요? 이게요. 대선 후보 시절 기사들 떠올려 보시면은 모두에게 빠지지 않는 문구가 타고난 건강 체질이다. 맞아요. 전부 다 타고난 건강 체질이라 그래요. 그렇습니다. 이거 두 가지 의미인데 실제로 대통령이 아니라 대선 후보쯤으로 올라가려면은 육체적 건강이 필수적입니다. 사실 대통령직 수행할 때보다 대선 후보는 정말로 스케줄이 살인적이거든요. 전국을 매일매일 돌아다녀야 그럼요. 되고. 그리고 이게 저녁에 또 사람들 계속 만나야 되고 그렇죠. 전화통 붙잡고 있어야 되고 육체적 건강과 정신력이 버티지 않으면은 그 후보라는 지위를 소화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국민들 입장에서 볼 때 대통령 건강은 정말 중요한 문제거든요. 후보가 뭐 몸이 안 좋다 이런 이야기 나오면 득표 전선에 어마어마한 손해를 입는 거죠. 그러니까 타고난 건강 체질 다 그렇죠. 그러는 거죠. 그리고 이제 좀 기자들이 약간 받아 써주는 것도 있고 우리나라 대통령 중에서는 김대중 전 대통령이 제일 고령으로 대통령에 취임을 했어요. 그랬죠. 그때는 특히 그 부분에 이제 신경을 많이 썼었죠. 건강에 아무 이상 없다. 네, 그럼요. 일정도 줄이고 그래서 또 게다가 이상하게 아직도 쉬는 거에 대해서 좀 부정적인. 그래서 대통령은 더 열심히 일해야 되나. 그러니까요. 뭐 이런 문화가 또 좀 있죠. 뭐 지금 조금 많이 바뀌었지만은 뭐 제가 어릴 때만 해도 아파도 학교 가라. 쓰러져도 일터에서 쓰러져라. 이런 식의 뭐 이야기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우등상은 못 받아도 개근상은 받아라. 대통령들도 예외가 아닌 게 뭐 월화수목 금금금 이런 단어들이 이제 뭐 자랑처럼 쓰여왔고 김기춘 전 실장 이야기 다시 하자면은 고 김영한 전 민정수석의 메모에 적힌 김 전 실장의 발언이 있습니다. 휴일의 평일화, 가정의 초토화, 라면의 상식화. 맞아요. 무시무시한 이야기죠. 그렇죠. 멸사봉공 차원이긴 하겠지만은.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은 좀 쉬어라. 연가도 쓰고 그동안 지난 1년 사이에 그런 모습을 좀 보였잖아요. 네, 그러니까 제가 문재인 대통령 청와대 참 칭찬하고 싶은 점 중에 하나가 그겁니다. 대통령이 먼저 연가를 써야지 실장, 수석, 행정관도 쉬게 되는 거고요. 대통령이 안 쉬면은 부처가 안 쉬고 부처가 안 쉬면 그 아래 산하 기관들이 못 쉽니다. 요새 조금씩 하던데 처음에 우리 청와대에서 월요일 오전에 회의를 없앤다고 그랬어요. 왜냐면요. 월요일 오후에 회의를 하는 걸로 바꿨죠. 월요일 오전에 회의를 하게 되면 일요일에 청와대 관계자들이 회의 준비 때문에 다 나와야 됩니다. 그럼 그 청와대 실무 관계자들한테 자료를 제출하느라고 부처 담당자들은 토요일에 다 나와야 돼요. 그러네요. 이 악순환의 고리가 형성되는 거거든요. 그건 이제 끊겠다는 거고 뭐 아직도 갈 길이 멉니다만은 문 대통령은 작년에도 공식적으로 연가를 좀 가졌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지난 2월 27일, 6월 7일 이번 연가까지 상반기에 나흘을 쉬게 되는 거죠. 빨간 날 빼고. 그러니까 과거 대통령에 비해서는 이게 많이 쉰 거죠? 그럼요. 과거 대통령들이 휴가도 3일 가는 사람도 있었고 아니면 월화수목금 그럼 되게 긴 거였어요. 주말 붙여가지고.
근데 공식도 쉬어야 됩니다. 안 그러면 억지로 꾸밀 수밖에 없게 되는 게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에 우리 지금 다 드러났지만은 임기 후반 들어가지고는 수요일은 그냥 다 빼고 관저에 있었다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공식적으로는 일하는 걸로 돼 있죠. 바깥에다가. 예. 근데 아무 일정도 안 잡고 문고리 3인방 외에는 뭐 청와대 비서실장 같은 사람도 대통령이 뭐 하는지 어디 있는지 몰랐으니까 그렇죠. 눈 가리고 아웅한 거죠. 그러니까 공식적인 휴가를 충분히 좀 써라. 그럼요. 이 말씀인 거고. 자, 그다음에 이제 대통령의 건강 문제인데 이번에 뭐 감기 몸살 이런 걸 자세히 알렸잖아요. 그렇죠. 근데 사실 대통령의 건강 상태 그 자체가 국가 기밀 아니에요? 그럼요. 이번에도 그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박근혜 전 대통령 때 해외 순방 다녀와가지고 청와대에서 뭐 경무에 시달려서 몸이 안 좋고 인두염이 어쩌고 이렇게 브리핑을 하면은 야당, 지금 여당이죠. 하고 진보 언론들이 비판 많이 했거든요. 네. 근데 이제 박근혜 대통령 측은 이번 사례가 여러 번이었고 이 지적에 대해서 이제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미 공개 일정이 잡혀 있는 상태에서 이게 취소되는데 그럼 기밀이라고 하더라도 침묵할 수만은 없었던 상황이었다. 그리고 대통령 건강이 보완 상황이지만 이 정도 수준은 공개 못할 건 아니다. 감기 몸살 거죠. 정도는. 예. 그도 그럴 것이 이번 주 초부터 기사들이 쫙 나왔어요. 왜 대통령 일정이 자꾸 취소되지? 혹시 많이 아픈가? 아니면 또 판문점에서 뭐 김정은 위원장 만나고 있는 거 아닌가? 맞아요, 이런 맞아요. 억측들이 나오니까 차라리 이 정도 수준이면 공개하는 게 맞다고 예. 청와대가 판단한 거겠죠. 제가 얼핏 어떤 기사 제목을 봤는데 예. 판문점 오늘 갈 일은 절대 없다. 그렇죠. 뭐 이런 그럼 기사가 확인은 해줬죠. 하하, 그거 딴 건 말 못하는데 거긴 안 간다. 이런 네. 식으로 확인했는데 과거에도 보면 이제 언론에 좀 알릴 때가 있어요. 김대중 전 대통령 임기 말인 2002년 4월에 이제 두 차례 청와대 인근 국군 서울지구병원에 입원을 했고 당시 청와대 브리핑을 통해서 김 전 대통령 병명에 대해서 과로와 위장 장애 이랬는데 사실 김 전 대통령 경우에는 임기 말에 몸이 좀 안 좋을 때가 많으셨어요. 근데 좀 언론이나 여야 정치권이 협조를 해가지고 좀 그게 그리 부각되지는 않았죠. 예. 그때만 해도 뭐 매체 수도 지금보다 훨씬 작고 노무현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도 2007년 1월 그 필리핀 열린 아세안 플러스 3 정상회의에서 과로 때문에 공식 만찬에는 불참했고 또 그다음에 그 안검하수라고 속눈썹이 이제 눈을 찔러가지고 그건 사전에 공개를 하고 사전에 공개가 아닙니다. 휴일에 그 눈 쌍꺼풀 수술을 하고 사후에 브리핑을 한 적이 있었고 그건 브리핑을 안 할 수가 없었던 그렇죠. 게 눈이 이제 사진에 나오니까 TV 화면에 얼굴 모양이 완전히 달라졌는데 그러니까요. 그거 예. 어떻게 안 밝힙니까? 예, 또 이명박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 퇴임 후 발간한 자서전에서 대통령 때인 2009년에 폐질환이 이게 재발했다 이런 걸 이제 밝히기도 했는데 작은 질환일 때는 공개하는 게 문제인데요. 문제는 큰 질환을 앓게 되면 그거 참 문제입니다. 글쎄요. 그건 공개할 수도 없고 또 안 할 수도 없고. 그럼요. 아무래도 큰 질환 때문에 일정에 차질이 빚어지고 그러면 자꾸 또 억측들이 생길 근데 거고. 보통 숨깁니다. 뭐 프랑스 미테랑 대통령도 고령에서 이제 재임을 했는데 나중에 책에서는 2기 때는 정말로 몸이 안 좋아가지고 일을 제대로 못했다 이런 게 나오는데 그 당시에는 알리질 않죠. 예. 그러니까 이게 대통령 몸은 자기 몸이 아니에요. 우리가 지지하고 지지하지 않고를 떠나가지고 그러니까 일정 같은 것도 너무 과도하게 잡으면 일을 그르치게 되는 거고 예. 휴식도 그냥 휴식이 아니라 국가를 위해 쉬는 거고 우리가 뭐 유럽 정상이나 미국 대통령들 보면 정말 많이 쉬지 않습니까? 그렇죠. 뭐 한 달에 2번씩 골프 치고 이런 예, 것도 예. 있는데 예. 그건 우리 정서에 안 맞을지 몰라도 하여튼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된다고 봐요. 대통령 몸은 자기 개인 몸이 아니다 그러셨잖아요. 네. 그러니까 대통령을 위해서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럼요. 국가를 위해서 하는 대통령은 이야기죠. 마음대로 병에 걸려서도 안 되는 병에 겁니다. 아플 자유가 없습니다. 예, 그러니까 아플 그러자면 예. 쉬어야 되는 거죠. 맞습니다. 예. 예. 더 많이 쉬길 바랍니다. 네. 수고하셨어요. 감사합니다. 윤태권 실장이었습니다. 시사잡기 1부 마치겠습니다. 잠깐 뉴스 들으시고요. 7시 5분 2부에 다시 뵙죠. 퇴근길에 만나는 알찬 뉴스 정보,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정관용 교수가 진행하는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바로 이틀 전 이 시간에 서강대학교 이덕환 교수가 출연해서 라돈 침대 처리 방법에 대해 문제 제기를 했죠.
대책도 없이 당진항 또 천안에 모아놓은 것도 문제지만 거기서 분리하게 될 그 모나자이트가 1톤에서 3톤 가량 될 텐데 이걸 밀봉해서 이 대진 침대 본사에 그냥 둔다. 이건 위험하다. 방사성 폐기물 처리장으로 보내야 한다. 이런 주장이었죠. 자, 원자력 안전위원회에서 그 문제 제기에 대해서 직접 답변을 하겠다고 요청이 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직접 들어보죠. 원자력 안전위원회 엄재식 사무처장,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고생 많으십니다, 요즘. 고맙습니다. 그 수거해야 할 매트리스가 총 몇 개고 지금 몇 개까지 수거됐습니까? 예, 수거 신청된 것을 기준으로 해서 수거 대상이 4만 8천여 개 정도 됩니다. 그중 현재까지는 85% 이상인 4만 1천여 개가 수거가 완료됐습니다. 7천 개는 왜 아직 수거가 안 됐죠? 예, 아직까지 물류망을 통해서 아직까지 미수거되지 않은 양이 몇 개 있고요. 그리고 또 연락처 미기재 등으로 현재 수거에서 누락된 물량이 있습니다. 그런 예. 부분들까지 포함을 해서 좀 아직 안 된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수거된 4만 1,000개는 당진항에 몇 개, 그리고 또 천안 본사 공장 마당에 몇 개 이렇게 있습니까? 예, 당진항에는 지금 16,000여 개 정도가 있고요. 예. 천안 대진침대 본사에는 19,000여 개의 매트리스가 쌓여 있습니다. 그 중에서 총 합쳐서 3만 5천 개인데요. 예, 예. 원래 4만 1,000개에서 6,000개는 이미 해체를 한 상태라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천안 공장 마당에 있는 19,000개는 지금도 계속 해체 작업이 진행 중이겠군요. 천안 대진침대 본사에 있는 매트리스는 현재 해체 작업이 지금 진행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요? 그 주민들이 반대해서 천안 그렇죠? 지역 주민들이 예. 좀 반대를 하고 계십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당진항에 있는 것도 천안 공장 본사로 옮겨야 되는데 그것도 못 옮기고 있고 또 천안 공장에 쌓여 있는 19,000개도 해체 작업 진행해야 하는데 못 하고 있고 현재는 작업이 올 스톱이네요. 예, 현재로서는 그렇습니다. 그래 앞으로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저희들이 계속해서 이 안전성 부분에 있어서는 계속 설명을 드리고요. 또 특히나 이 당진시 당진 관련해서 당진항에 있는 부분에 있어서는 당진 지역 주민들께서 충분히 사전에 설명을 안 했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시고 해서 저희가 양해의 말씀과 송구의 말씀도 함께 드리면서 예. 계속 지역 관련된 주민들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제가 처음에 우리 엄재식 사무처장 정말 고생 많으십니다라고 말씀은 드렸습니다만 네. 현재 결과적으로 이런 상태가 왔다는 것은 네. 원자력 안전위원회가 이걸 처리하는 과정에서 사전에 이 천안 인근 주민이 됐건 당진항 인근 주민이 됐건 일절 사전 협의가 없었기 때문에 사태가 지금 여기까지 온 거는 인정하실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저희들이 당진 관련해서 저희가 충분히 그런 부분을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진이 그러다 보니까 천안 주민들도 아니 당진 주민만 사람이냐 우리도 이건 안 된다 이렇게 된 거 아니겠어요? 네, 그런 부분도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올스톱 상태에서 주민들을 설득하지 않으면 작업이 안 되는 거죠. 예, 현재로서는 그렇습니다. 설득 가능성이 있습니까? 저희들이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 자, 아무튼 그 현재 상황은 짚어봤고요. 네. 문제가 되는 건 이게 해체 작업을 하게 되면 가장 위험한 게 지금 모나자이트와 모나자이트를 둘러싼 속 커버 이런 것들 아니겠습니까? 네네. 그걸 다 해체하면 약 1톤에서 3톤 가량 된다는데 맞습니까? 예, 그건 이제 물리적으로다가 계산하면 1톤에서 3톤으로 나오는데요. 예. 모나자이트 만을 추출해서 하기에는 여러 가지 기술적인 한계는 있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계획하고 있고 이미 한 6천여 개는 해체 작업을 하셨다고 했으니까 네네. 그때는 모나자이트와 모나자이트가 묻어있는 속 커버 같은 걸 한꺼번에 같이 분리하나요? 모나자이트에 오염된 부분을 분리를 하고요. 예. 나머지 모나자이트에 오염되지 않은 일반 폐기물들은 폐기물 절차에 따라서 지금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일반 폐기물이고 네. 모나자이트와 함께 묻어있는 부분들은 지금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예, 그 부분들은 이제 대진 침대의 창고 등에 지금 별도로 다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6,000개 해체한 부분에 있어서는. 6,000개 해체한 것도 양이 상당히 될 텐데요. 네. 근데 그게 방사성 폐기물로 볼 수 없습니까? 예,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좀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요. 네. 지금 대진 침대에 오염된 것이 이제 모나자이트가 쓰였기 때문에 지금 문제가 된 부분입니다. 그렇죠. 근데 이제 모나자이트라는 거는 이제 자연상에 존재하고 있는 천연 광물입니다. 예. 여기에 우라늄과 토륨이 아주 미량 포함되어 있는데요. 예. 이 부분을 갖다 바로 원전에서 나오는 방사성 폐기물이다.
라고 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습니다. 예. 특히나 이 경주 방패장 같은 경우에는 원자력 안전법상의 어떤 방사능 폐기물을 처분하게 되어 있는데요. 예. 그 천연 광물인 모나자이트나 모나자이트를 사용한 가공 제품 같은 경우에는 원자력 안전법에 따른 방사성 폐기물이 아니기 때문에 예. 경주 방패장으로 바로 가라고 하는 것은 좀 무리가 있다고 봅니다. 그 법률상은 우리 처장님 말씀을 저도 충분히 이해합니다. 네. 법률상은. 네네. 그런데 모나자이트는 말씀대로 천연 광물이에요. 네. 근데 천연 광물 상태의 모나자이트는 여기저기 흩어져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모나자이트만 따로따로 모아가지고 1톤에서 3톤을 모아놨다 그러면 거기서 나오는 방사성 물질은 원자로에서 사용했던 뭐 장갑이나 방호복보다도 더 많이 나온다는 주장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그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천연 광물인 상태에서의 어떤 그 모나자이트에 대해서 바로 원전에서 나오는 방사성 폐기물하고 비교할 수는 없다고 보고요. 다만 이제 이 부분은 저희가 생활주변 방사성 안전관리법상의 관리 기준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분명히 위반한 겁니다. 매트리스 자체는. 예. 그렇기 때문에 그것에 위반한 생활주변 방사성 안전관리법 상으로 폐기 방안을 갖다 마련을 해서 그렇게 처리를 해야 된다고 저희는 잠깐만요. 보고 있고요. 계속 네. 법률적 말씀을 하시는데 네. 자 그러면 지금 이미 6,000개에서 해체해가지고 모나자이트와 모나자이트에 오염된 것들을 따로 모아놨다고 네. 그러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모아놓은 그 부분에서의 방사능 유출량이 어떤지 측정해 보셨어요? 예, 저희들이 그 부분에 있어서 지금 모나자이트에 오염된 부분들은 이제 비닐로 커버를 씌워서 이렇게 예. 보관을 하고 있는데요. 예. 그거 자체가 어떤 방사선의 어떤 준위가 나오지는 않습니다. 전혀 안 나옵니까? 네, 그리고 저희가 전체적으로다가 당진 적재되어 있는 거 그리고 대진 침대에 적재되어 있는 것에 대한 그 시간당 그 방사능량을 예. 계속해서 측정을 하고 있는데요. 예. 전체적으로 0.13에서 0.25 마이크로 시버트 정도 나옵니다. 예. 이거는 이제 저희 자연에서 나오는 자연 방사선 수준이 0.1에서 0.3인데요. 예. 그 범위 안에 있는 것으로다가 그러니까 이 매트리스가 쌓여 있는 곳의 방사선량은 자연 방사선량이다 이 말씀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모나자이트만 따로 뽑아낸 거기도 거에서 마찬가지입니다. 거기도 마찬가지입니까? 네. 아, 그러니까 앞으로 나머지 것도 다 해체해서 모나자이트 부분을 모아놔도 밀봉만 하면 괜찮다 이 말씀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마지막 질문이 될 텐데 이덕환 교수는 이런 말까지 했어요. 그걸 그냥 천안에 있는 대진침대 본사 공장에다 쌓아두면 네. 만약에 대진침대가 폐업하면 그건 어떻게 되느냐? 네. 어떻게 할까요? 대진 침대 회사가 계속해서 영업을 할 수 있을지 없을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 당장에 어떤 판단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요. 예. 만약에 대진 침대가 계속해서 영업을 할 수 없는 상태가 된다 그러면은 예. 당연히 그거는 또 그거대로 저희들이 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서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 않습니까? 행정 대집행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런 방법들로도 또 그 부분은 처리를 해야죠. 계속 거기다 둘 수는 없는 문제니까요. 그러면 그 모나자이트만 따로 모은 게 예컨대 2톤이라고 치면 그걸 최종적으로는 어디로 가는 겁니까? 땅에 묻습니까? 어떻게 됩니까? 지금 모나자이트가 2톤이라고 했을 때요. 네. 그 2톤이 모나자이트만 2톤은 아니고요. 왜냐하면 모나자이트를 갖다가 대진 침대에서 모나자이트에 오염된 부분은 있습니다. 오염된 부분이 소커버나 이제 스펀지나 이런 부분들이 오염됐거든요. 네. 그 상태로 존재하는 것이지 거기서 2톤의 어떤 모나자이트를 추출해내는 건 아닙니다. 그 추출해내는 거는 또 추출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소각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런 방법으로 가지 않은 상태에서 모아진 겁니다. 그래가지고 그 상태로서 어떤 2톤이다라는 게 모나자이트만 순수하게 있다라고 하는 거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스펀지나 같은 것들까지 다 함께 모여 있는 걸 마지막에 어디로 갑니까? 그거는 이제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부분이 생활주변 방사선 안전관리 계속 법 얘기해서 좀 송구스러운데 이 부분을 위반한 사항이기 때문에 이 법에 따라서 저희들이 폐기 방안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폐기 방안 지금 저희들도 만들기 위해서 현재 기술적 검토도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고요. 또 앞으로 어떤 원안위 위원님들하고도 또 상의를 하고 그리고 또 추가적으로 필요한 절차가 있으면 그 절차를 거치고 해서 알겠습니다. 최종적으로 확정해서 발표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아직은 생각됩니다. 최종적으로 그게 어디로 갈지는 결정된 바는 없군요. 그거는 아직 없습니다.
다만 오늘 분명히 확인해 주실 거는 어쨌든 이미 6,000개 해체해서 모나자이트와 모나자이트에 오염된 부분들 따로 모아놓은 곳 거기를 밀봉했더니 자연 방사선과 똑같더라. 예, 거기서 그건 확신합니까? 예, 그 부분은 저희들이 계속해서 주변의 방사선량을 측정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오늘 일단 여기까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원자력 안전위원회 엄재식 사무처장이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한림국제대학원 대학교 정관용 교수가 진행하는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를 듣고 계십니다. 어렵게 살아가는 우리 이웃들 만나보는 안진걸의 이웃사람 코너인데요. 오늘 또 쌍용차 해고 노동자 이야기를 해야 한다는 현실이 너무나 참 안타깝고 가슴 아픕니다. 지난 6월 27일 수요일 쌍용차 해고 노동자 30번째 죽음, 또 스스로 목숨을 끊는 안타까운 사건이 있었죠. 복직 시한만 알려줬어도 목숨을 끊지 않았을 것이다. 동료들은 이렇게 말하네요. 오늘 이 안타까운 이야기 다시 또 나눌 수밖에 없습니다. 민생경제연구소 안진걸 소장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문제가 결국 아직도 해결도 안 되니까 계속 이러는 거죠. 그죠? 예, 정말 퇴근길 우리 시민들에게 정말 안타까운 소식 전하게 돼서 너무 제 마음도 괴롭습니다. 네. 벌써 30번째 희생입니다. 그러니까 해고는 살인이란 말 많이들 이제 들어보셨을 텐데 그 해고를 당하고 첫 번째 살인을 당했다고 할 수 있는 해고를 당한 다음에 사실 회사가 복직 약속을 했거든요. 작년 상반기 안에 모두 복직시키겠다는 거였습니다. 예. 남아있는 130명을. 근데 올해 8명 정도만 하고 지금도 120여 명을 복직을 안 시켜주는 겁니다. 예. 근데 이게 그럼 희망 고문이 되잖아요. 예. 한 번 이미 해고당하고 그것도 억울하게 정리해고를 당했거든요. 네. 이번에 돌아가신 분이 93년 입사자입니다. 그럼 2009년도에 그 유명한 정리해고를 당했는데 17년 동안 회사만 열심히 다닌 분이거든요. 근데 어느 날 정리해고란 날벼락. 그래서 거기에 맞서 싸우다가 그나마 다행히 29번이라는 너무나 많은 희생을 딛고 이제 복직해주겠다. 작년 상반기까지. 근데 또 올해 벌써 6월이 됐잖아요. 네. 그리고 언제 복직했다는 약속도 안 하고 차일피일 미루고 이러다 보니까 또 하나의 이런 네. 서러운 희생이 있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어제 저녁에 아마 그 빗속에서 추모제를 했고 오늘 발인을 했다고 하는데요. 예. 그 자리에 함께 하셨던 쌍용차 김득중 지회장 잠깐 전화를 연결하겠습니다. 나와 계시죠? 예, 김덕중입니다. 예. 어떤 분이셨습니까? 주변 동료들 얘기로는 정말 꾸준히 좀 도맡아서 했던 친구고요. 예. 공교롭게도 저하고 14년도가 좀 같아요. 그래서 저도 그분을 좀 잘 알고 있는데, 예. 동료들의 그 평가만큼 좀 말보다는 좀 몸으로 직접 실천하고 있는 그런 분이었죠. 네. 그 경찰 진압하고 체포돼서 구속도 되고 그러셨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2009년도에 예. 그 고인은 이제 사수대였어요. 그러니까 이제 정말 말수는 적지만 온몸으로 그 정리해고에 맞서 싸웠던 분이고, 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제 그 동영상에 보였던 8월 5일날 그 조립공장 옥상에서 그 경찰 특공대에 대한 살인 진압에 맞서 있다가 무자비 폭행당하고, 그리고 이제 치료도 제대로 못 받았더라고요, 나중에 보니까. 아하. 그리고 나서 이제 구속이 돼서 한 6개월 정도 구속수감 했던 분이기도 합니다. 네. 그리고 생계 때문에 이 예. 동료들과 계속 같이 투쟁을 못 하신 걸 굉장히 안타까워하셨다고 들었습니다. 막 그랬었나요? 석방되고 나서 한 2년 정도는 또 조직 부장으로 좀 활동을 했었어요. 예, 그분이. 예. 그러다가 이제 생계 어려움이 이제 직면되면서 예. 생계 좀 나갔죠. 근데 이번뿐만이 아니라 많은 동료분들 해고자들 보면 2009년도 쌍용 자동차 다녔다는 근무 이력은 사실 이력서에 주온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렇죠. 취업이 안 되는 거죠. 딴 데 못 들어가죠. 그렇죠. 이제 제대로 된 일자리 찾기는 어렵고 그래서 예. 전국으로 대부분 우리 해고자 지금 현재도 이제 흩어져 있는데 예. 이분도 그 중에 한 분이었고 예. 그래서 최근에 이렇게 돌아가시기 전에 이렇게 보니까 투잡을 했더라고요.
화장품을 좀 납품하는 일이었는데 그 일을 하려면 밤 12시 또는 새벽 2시에 나가서 아침 6시 또는 8시까지 좀 일하고 잠깐 쉬었다가 또 낮에는 이제 막노동 일을 좀 했는가 봐요. 아이고, 그래서 예. 거의 뭐 24시간을 뭐 생계를 위해서 예. 저는 뭐 육체적 고통이 되게 심했다. 예. 뭐 이런 얘기를 이제 먼저 번에 한번 왔었어요. 저희 사무실에 한번 와서 예. 본인 얘기도 좀 하고 그런 시간 쪼개서 저희들 해고자들 이제 정문 앞에 1인 시도 좀 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매주 목요일마다 촛불문화제 하고 있는데 예. 그때도 좀 최근에 계속 좀 참석했던 분이라 네. 예, 되게 안타깝죠. 혹시 동료들이 좀 이상한 조짐 같은 거를 느끼거나 그러진 못하셨나요? 전혀 그렇지는 못했어요. 왜냐하면 네. 어려운 조건에서도 자기가 시간을 좀 쪼개서 그렇게 몸으로 좀 보였고 또 이분이 저희가 이제 쌍용자동차가 지금 인권침해조사위원회에서 지금 2009년도 사태를 조사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분이 용기 내가지고 10년 만에 그 조사에 임해서 2009년도에 본인이 당했던 인권 침해 관련해서 적극적 또 조사에도 임하고 예. 아까 말씀하셨던 그렇게 실천을 더 복직을 희망을 걸고 했던 분이다. 예. 예, 주변에서 그렇게 할 거라는 걸 전혀 예상을 하지 못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더 예. 비통하고 다들 뭐 깜짝 놀랐죠. 그러니까 뭐 최근 들어서 열심히 더 뛰는 모습을 보여주셨다는 얘기인데, 그죠? 네네. 근데 그렇습니다. 갑자기 왜 이런 안타까운 선택을 하셨을까요? 모르겠습니다. 여전히 그분 이제 몇몇 분들 2009년도 경찰 폭력에 당했던 네. 그리고 보이지 않는 그 트라우마를 가지고 있던 분들이 최근에 이제 본인 얘기를 좀 하는 그 시간들이 좀 있었어요. 아하. 근데 그 중에 이 고인 포함한 다른 분들도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순간 분노 조절 장애 때문에 사실 정신과 치료약을 먹었던 분들이 계시고 예. 여러 등등의 사람들이 계시더라고요. 이제 아마 겉으로는 정말 평온하고 예. 옅은 미소였지만 혼자 가지고 있던 그 지난 10년에 예. 그 고통은 혼자 감내고 왔던 거 아닌가. 예, 그것이 순간적 어느 충동에 예. 의해서든 뭐 그건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이미 고인이셨기 예. 때문에. 2009년에 그 트라우마가 아직 남아 있었던 네. 거군요. 네. 네, 그렇습니다. 고인이 뭐 마지막으로 보낸 문자를 읽어준 조합원이 있었다고요? 어떤 문자 내용이었습니까? 그분은 이제 가족들 또 주변 지인분들 이렇게 보냈는데요. 추모제 때 한 분이 받았던 문자는 이제 옛 직장 동료 선배더라고요. 네. 그래서 일단 신세만 지고 가서 정말 미안하고 또 고맙다. 뭐 이런 짤막한 문자였습니다. 네. 자, 지금 복직 투쟁하시는 분들이 지금 몇 분 남아 계신 거죠? 지금 120분 남았어요. 네. 예. 회사 쪽 입장은 어떻습니까? 뭐 여전히 뭐 전에도 한번 인터뷰할 때 말씀드렸지만 예. 여전히 변함없고 어렵다. 예, 지금 현재 뭐 판매에 문제가 있어서 네. 아직 생산이 늘지 않고 네. 그래서 인원 충원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고 조금만 뭐 기다려서 판매가 늘어나면 뭐 인원 충원을 하겠다라고 하는 이제 언론적 입장에서 크게 변하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정부나 정치권에서 혹시 무슨 중재 노력에 나서거나 그런 것도 아직은 전혀 없습니까? 예, 지금 아직 뭐 그게 좀 저희들 기대하고 싶은 마음이고 또 예. 얘기하고 싶은 마음인데 그냥 정치권도 관망하고 있고 사실은 뭐 그 해결 실마리까지 가기는 아직 긴 시간이 좀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김두중 지부장 고맙습니다. 네네, 고맙습니다. 네, 안진걸 소장. 지금 예. 정부나 정치권이 좀 나서서 회사 측하고 적극적으로 좀 중재해서 좀 매듭을 지어야 되지 않을까요? 예. 너무 늦은 정의는 정의가 아니라고 했는데 너무 늦은 복직이지만 지금이라도 해야 됩니다. 네. 왜냐하면 또 무슨 희생이 있을지 그러니까 모릅니다. 이 말이죠. 고통이 너무 큽니다. 그래서 저도 얼마 전에 그 오마이뉴스 공개적으로 최종식 사장님한테 편지를 썼거든요. 작년 상반기에 하기로 하지 않았느냐. 그다음에 제가 시장 조사도 해봤습니다. 티볼리랑 렉스턴 스포츠랑 굉장히 호조를 띄고 있습니다. 시장에서 실제로 본인들도 이야기한 것처럼. 거기에 제가 좀 더 알아보니까 올해 내년에 정년 퇴임하는 분들이 100여 명이 있어요. 정년 퇴임한다는 것은 당연히 사람 뽑아야 된다는 거잖아요. 일을 하려면요. 처리가 필요한 예, 물량이 얘기죠. 호조로 보이고 있기 때문에. 예. 그러니까 최종식 사장님, 1차적으로 최종식 사장님, 인도의 마인드라 회장님이 결단을 내려야 됩니다. 네. 온 국민한테 약속한 거거든요. 예. 노동자들 뿐만 아니라. 예. 그다음에 김영주 장관님, 추미애 대표님, 문재인 대통령님께서도 이렇게까지 된 이상 정말
나서서 뭐 특정 기업의 문제까지 뭐 정부 여당이 다 이렇게 해결하기 쉽지 않다고 저희도 이해는 합니다. 하지만 예를 들면 청와대 어떤 오뚜기 회장님을 그 초대해가지고 오뚜기의 어떤 뭐 사회적 책임에 대해서 이렇게 칭송한 적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처럼 아주 특별한 경우에는 이례적으로 좀 KTX 여승무원이라든지 쌍용자동 최고 노동자들이라든지 지금 현재 우리나라 고통의 상징이고 네. 노동이 압살된 그 문제의 핵심으로 남아 있는 거 아닙니까? 이런 그렇죠. 문제들은 좀 대통령 대표님, 여당 대표님, 장관님들 모두 나서서 좀 중재든 촉진이든 해주셔야 될 때가 됐다고 이렇게 간절히 호소드려 봅니다. 워낙 오래된 사건이고 또 갈등도 워낙 심했고 우리 사회의 어떤 상징적인 부분이고 그런데 예.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어쨌든 그 많은 우여곡절을 거친 끝에 합의를 이룬 거잖아요. 맞습니다. 이제는 예. 그 합의를 이행하는 것만 하면 되지 않습니까? 예. 그 그러니까 이행 과정에서 서로 간에 또 견해 차이가 조금씩 있을 수 있지만 예. 그건 적극적으로 좀 나서야죠. 그러니까 정년퇴임 몫이라도 그러니까요. 순차적으로 뭐 50명, 50명, 120명 딱 거의 맞아 떨어지지 않습니까? 예, 예. 거기다가 물량의 호조까지 있기 때문에 조금 더 뽑으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미 약속까지 되었는데 이행이 안 되고 있는 거에 때문에 더 큰 문제가 되고 더 큰 절망을 주는 겁니다. 네, 그래서 네. 우리가 촛불시민혁명 이후에 문재인 정부가 출범해서 노동 존중을 국정과제로 선포를 했거든요. 얼마나 반갑고 다양한 소식이었습니까? 그동안 얼마나 노동이 노가대로 천시받고 근로라는 이름으로 대체되고 탄압받았습니까? 특히 예. 이명박 박근혜 정권에서 재벌에게 특혜를 주고 노동은 탄압하고 배제하고. 근데 정말 노동 존중이 되나 보다 했는데 아직까지는 저는 감히 방향은 선포했지만 말로만 그치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이렇게 쓴소리를 한번 던져봅니다. 네. 또는 대통령의 노동 존중의 철학을 장관이나 정부 여당 대표들이나 관료들 못 따라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한번 점검해야 될 때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백보를 양보해서 정부가 어떤 행동을 하려면 사실 법적 근거 같은 게 있어야 되니까 예. 조금 조심스럽다 손 쳐요. 그럼 정치는 이럴 때 좀 있으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정치야말로 갈등을 그러니까요. 조정하고 국민의 눈물을 닦아줘야 된다고. 예. 그러니까 저는 그 생각도 있습니다. 얼마 전에 김종필 총리 돌아가셨는데 네. 그 DJP라는 보수적 한계도 불구하고 당시에 민주노총 합법화도 하고 정교조도 합법화하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오히려. 그렇죠. 근데 오히려 그렇죠. 노동 존중을 선포하고 촛불시민혁명으로 국민들의 압도적 지지를 받고 있는 현 정부에서 정교조 합법화도 안 되고 있고 KTX 여승무원들도 지금 11년이 넘도록 복지를 못 하고 있고 예. 쌍용차에서 이런 비극이 계속 발생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방금 현 정부의 개혁을 지지하는 입장임에도 불구하고 노동 존중은 지금 말로만 그친 건 아닌지 점검이 그렇죠. 필요하다라고 지적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실천된 거 달라진 것이 없다는 거죠. 적폐청산이나 사회개혁 과제들도 많이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다 좋습니다. 하지만 국민들이 먹고 사는 문제는 결국 노동하고 민생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최저임금을 올리는 방향도 좋았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뭐 최저임금 다시 산입범위 논란으로 최저임금 인상률이 떨어지게 생긴 문제까지 포함해서 그렇죠. 상징적인 문제, 정교조, KTX 여승무원, 쌍용장체 해고노조 이 세 개가 정말 상징적 예, 문제거든요. 예. 그다음에 우리 10에서 가까운데 지금은 240일 가까이 올라가 계시는 그 파인텍 굴뚝 노동자 두 분. 그렇죠. 이런 문제들은 저는 정말 정부 여당이 나서서 약속까지 되어 있었기 때문에 예. 최선을 다해서 정말 있는 힘을 다해서 해결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노력해줘야 된다. 예. 자, 우리 안진걸의 이웃사람 안진걸 소장 그동안 참 애쓰셨는데 오늘이 마지막 시간입니다. 예. 사실 안진걸의 이웃사람 코너에서 다루는 그 주제들은 문재인 정부가 돼서 많은 희망과 기대를 걸었지만 아직도 안 달라지고 있는 그분들의 삶을 사실 많이 다뤘거든요. 예, 뭐 이렇게 저희들이 간절히 당부하고 호소해서 이렇게 정책이 반영된 부분도 있고 좋아진 부분도 있지만 오늘 다시 한번 제가 이제 일종의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그렇죠. 우리 노동자 이슈들 다시 한번 점검해봤는데 예. 저는 세상이 좋아지는 중요한 지표는 국민 땀 흘려 일하는 노동자들이 대접받고 사는 거거든요. 맞습니다. 그리고 쫓겨나지 않는 거고 일터에서 예. 노동자들이 일을 할 수 있는 권리가 보장되는 게 가장 진정한 평화고 자유다 이런 말도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한 번만 더 호소드린다면 문재인 정부가 말이 아닌 행동으로 그다음에 단기간의 노력이 아닌 중장기적인 노력으로 아주 꾸준하게 그래서 이탈리아 헌법이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노동에 기반한 민주공화국이다 이탈리아는. 예. 예. 헌법 1조가요. 예. 저는 한국도 개헌한다면 노동이 존중받고 노동에 기반한 민주공화국에 이렇게 개헌해야 되지 않는가 그렇죠. 이런 생각도 해보게 됐습니다. 그동안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 앞으로도
다른 데서도 열심히 살면서 살경 약자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민생경제연구소 안진걸 소장이었습니다. 김민아의 시사 위키. 김민아 기자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오늘 시사위키 첫 번째 항목은요. 자유한국당 뭐 계속 시끄러운데요. 왜 이러나 어떻게 해야 되나 한번 또 생각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어제 의총도 아주 시끄러웠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원래는 이제 원내 지도부가 뭐 오늘 어떻게 한다 이런 얘기를 하고 난 다음에 비공개로 전환을 하죠. 그리고 치고받고 싸우더라도 이 비공개 의총에서 싸우는 게 일반적인데 네. 뭐 시작하자마자 김태형 의원이 오늘은 다 공개로 하자 이렇게 주장을 해서요. 거의 난장판이 생중계되다시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무슨 얘기들 한 거예요? 이 친박계 의원들이 나와서 김성태 원내대표 사퇴해라. 서청원 의원은 탈당했는데 김무성 전 대표 왜 탈당 안 하냐. 명분도 없이 이렇게 복당하니 복당파들은 자중해라. 이런 얘기를 이제 공격적으로 했고 정용기 의원의 경우에는 자기가 김성태 원내대표를 비판했더니 뭐 가만히 안 두겠다 이런 문자가 새벽에 왔다. 이런 폭로를 하기도 했습니다. 네. 자, 이 정도면 차라리 갈라서자 이런 얘기도 나왔다면서요? 이른바 복당파인 강석호 의원의 경우에 같이 갈 건지 갈라설 건지 시간을 두고 좀 판단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취지의 얘기를 하기도 했고요. 또 이 친박인 홍문정 의원 지금 뭐 친박 비박 이런 얘기하지 말고 이념을 좀 기준으로 해서 분당이라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분당까지 공식 거론됐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근데 이게 가능한가요, 분당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고 봐야 되겠죠. 대다수 의원들은 다음 선거에서 또 당선이 되는 게 가장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게 뭐 분당을 해버리면 하나의 커다란 여당과 다수의 뭐 고만고만한 야당 구도가 더 강화되는 것이니까요. 예. 그러면 다 낙선을 하겠죠. 그리고 또 큰 당이 작은 문제에서 유리하다 뭐 이런 점도 있을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정계 개편 논의에 좀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까지는 이 큰 덩어리를 유지하고 있는 게 낫다. 이렇게 서로 판단할 것 같습니다. 말만 분당이지 사실은 큰 당 계속 같이 있는 게 의정 활동에도 유리한 거는 의원들이 다 알죠? 이 예를 들자면 의원들이 어느 상임위에 배치되느냐 여기에 따라서 뭐 지역 개발에 뭐 개입을 한다든지 또 예산 문제 예산을 좀 따온다든지 뭐 이런 수단이 좀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예. 도심을 지역구로 하는 의원이 뭐 농해수위에 배치된다 이러면 이제 난감한 상황이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상임위원장이 될 수 있다면 그건 또 이제 의정 활동에서 좀 금상첨화이다 이렇게 봐야 되겠는데요. 예. 어제도 좀 말씀드렸듯이 원구성이라는 거는 결국 큰 당 중심으로 하는 거고 소수당은 서러운 사건이 많이 일어나기 그렇죠. 때문에 네. 큰 당에 있는 게 유리한 것이죠. 예. 앞으로는 뭐 어느 상임위로 배정되느냐, 누가 상임위원장 하느냐, 이것도 자유한국당 내에서는 뭐 친박 비박 신경전이 벌어지겠네요. 그렇습니다. 이게 결국 원내 지도부가 가서 협상을 해오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 키는 김성태 원내대표가 쥐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김성태 원내대표와 그다음에 거기에 반발하는 친박들이 아마도 지금은 이 부분까지 본다. 이렇게 좀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개원 협상 과정에서 자기 목 챙기려고 김성태 원내대표한테 들이받는다. 그런 뭐 맥락도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측면인 것이죠. 네. 자, 그리고요. 그리고 이제 당이 이게 유지될 경우에는 2020년 선거 공천 앞두고도 아마 비슷한 일이 벌어질 수가 있습니다. 어떤 비슷한 일이요? 뭔가 이제 혁신을 통해서 새로운 세력으로 거듭나야 되는데 그러려면 이제 인적 청산이 불가피하고 그래서 이제 새로운 사람들을 또 공천해야 된다는 거죠. 네. 그런데 인적 청산 과정에서 비박은 이제 친박을 뭐 구태 세력이다 이렇게 하면서 나가라 이렇게 할 것이고 친박은 비박을 배신을 일삼는 기회주의자이기 때문에 공천 배제해야 된다 이런 주장을 서로 할 거라는 거거든요. 예. 그런 면에서 보면 서로 일단 버티는 게 답이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비대위원회는 구성 못하는 겁니까? 지금 뭐 비대위원회를 구성하느냐 마느냐를 두고 여러 얘기가 나오고 있지만 결국 비대위원장 누가 하겠냐 이것도 이제 핵심 의제 중에 하나지 않습니까? 예. 오늘은 이제 김병준 국민대 명예교수한테 기자들이 물어본 이 뉴스가 좀 화제였는데요. 뭐라고 대답을 했냐면 자유한국당뿐이 아니라 다른 당이더라도 같이 고민하자고 하면 해야 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거의 이제 유일하게 지금 뭐 비대위원장에 대해서 좀 긍정적인 답변을 한 이런 인사가 지금 돼버렸는데요. 아이고. 하지만 당내에 뭐 비대위가 뭐 어느 정도 권한을 가져야 되는 거냐 뭐 이 문제를 제기하는 사람도 있고 또 비대위가 아니라 바로 전당대회에 가자 이런 주장도 지금 만만치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요. 예. 결국 올해 말까지는 뭐 말만 계속 많고 비대위는 구성이 안 되고 전당대회 국면으로 그냥 넘어가는 거 아니냐 이런 시각도 나오는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는 지리멸렬 그러네요. 그렇습니다.
시사위키 두 번째 항목은요. 또 국회 얘기인데요. 법률소비자연맹이라는 이제 시민단체가 국회 상임위 운영 실태 전수 결과를 공개를 했습니다. 상임위 법안 소위 등의 어떤 개최 횟수, 그리고 회의 시간, 그리고 전문성, 절차 이런 거를 평가해 보니까 다 낙제점이다. 이게 결론인데요. 전부 낙제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좀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전부 낙제점이면 뭐 등수 따질 것도 없네요. 그래도 제일 낙제가 어느 상임위예요? 이제 일을 하려면 회의를 해야 되는 거니까 이 시간을 좀 비교해서 좀 순위를 매겨보는 것도 한 방법이겠죠. 예. 회의를 가장 적은 시간을 한 상임위는 국회 운영위였습니다. 이 5개 소위가 이 운영위 산하에 있는데도 1년간 11차례 회의를 했고 시간을 합치면 총 20시간을 좀 넘는다 이런 얘기인 거고요. 예. 3개 소위를 산하에 갖고 있는 국방위원회도 총 11차례 22시간 정도 회의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게 법안 심사 소위 수준에서 보면은 좀 더 심각한 사례들이 좀 보이는 것 같습니다. 뭐가 심각해요? 이 법안 심사 소위라는 게 상임위에서도 가장 전문적인 수준의 논의를 하는 이런 공간이고 또 여기서 정해진 결론대로 거의 확정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1년간 이 소위에서의 심사 시간은 법안당 평균 2분 27초에 불과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정보통신방송법안 소위의 경우에는 뭐 1년에 2차례밖에 회의를 안 했다고 하고요. 다른 상임위 법안의 작고심사 이런 거에 집중을 해야 되는 법사위 법안심사 제2소위의 경우에는 지난 1년간 뭐 5차례밖에 회의가 안 됐다. 이런 지적들 나오고 있습니다. 1년에 2번, 1년에 5번. 대단들 하네요. 그러게 말입니다. 상대적으로 회의를 많이 한 상임위는 어디예요? 이 환노위의 경우에는 33차례 했고 92시간 45분 했다고 하고요. 기획재정위원회는 26차례 회의를 해서 80시간 넘게 이제 회의를 했다고 합니다. 또 행안위의 경우에는 24차례 회의에서 69시간 넘게 또 회의를 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네. 상임위 얘기를 주로 했는데 이 국회 본회의의 의원들 출석률 낮다. 이것도 맨날 나오는 지적이잖아요. 그렇죠. 지난해 5월부터 올해 5월까지 1년간 국회 본회의에서 표결이 된 법안의 투표율을 따져보니까 평균 한 71%를 조금 넘는 수준인데요. 그중에서도 투표율이 60%도 안 되는 의원은 71명에 달했다고 하고요. 또 40%가 안 되는 의원도 20명이나 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본회의는 오지만 출석 도장만 찍고 자리를 떠나는 그런 경우도 이제 많았는데요. 예. 이걸 또 순위를 매겨보니까 조원진, 서청원, 홍문정, 김정훈, 최경환 의원 순으로 좀 본회의 재성률이 낮았다. 이런 결론이 나왔다고 합니다. 예. 일하는 국회를 만들어야 좀 정치 혐오를 딛고 정치가 발전할 수 있는 것인데 여러모로 좀 아쉬운 결과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일 얼마나 안 하는지 오늘 숫자로 다 낱낱이 확인이 됐네요. 그런 셈입니다. 시사위키 세 번째 항목은요? 금요일이고 해서요. 또 화제의 축구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예. 우리 대표팀 선수들이 세계 1등 독일을 꺾고 오늘 인천공항으로 또 귀국을 한 그런 상황입니다. 네. 뭐 많은 팬들이 꽃다발도 들고 가고 했는데 누가 뭐 계란을 던졌다고요? 그렇습니다. 이 해단식을 하고 있는데 일부 팬들이 계란을 던져서 여러모로 이제 비판이 나오고 있는데요. 다행히 선수들이 뭐 직접 맞지는 않았다고 합니다. 아마 이게 뭐 계란을 던진 것은 16강 진출에 실패한 것에 대한 뭐 항의의 성격 이런 게 있지 않나 싶은데요. 어쨌든 뭐 신태용 감독하고 손흥민 선수는 이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대국민 감사 기자회견을 또 꿋꿋이 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네. 계란 던지면 안 되죠. 그렇죠. 예산 탈락한 독일도 분위기가 아주 안 좋다면서요? 메르켈 총리가 인공지능 컨퍼런스에 갔는데 거기서 이제 로봇 소피아하고 이제 대화를 나눴거든요. 네. 근데 이 인공지능 로봇이 월드컵 우승을 4번이나 하지 않았느냐라면서 위로를 했는데 메르켈 총리가 그래도 오늘이 슬프다 이렇게 대답을 했다는 것입니다. 또 재미있는 사례가 독일 정치인 중에 한 사람이 트위터에 독일어로 깃발을 90도 돌렸다 이렇게 쓴 다음에 프랑스어로 또 나는 이제 벨기에 사람이다 이렇게 쓴 것도 좀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뭐라고요? 무슨 말이에요, 그게? 독일 국기를 90도로 돌리면 이게 색깔 배치된 것이 벨기에 국기로 이제 변화한다는 거거든요. 아하. 그리고 또 벨기에는 프랑스어를 지금 주로 쓴다는 건데 이 벨기에는 16강에 진출을 했거든요. 예. 그러니까 난 독일 사람 안 하고 벨기에 사람 하고 싶다. 아하. 이 얘기를 하는 것이죠. 예. 또 독일의 빌트라는 신문의 경우에는 일면에 말이 안 나온다 이렇게 써서 독일의 패배를 전했는데요. 근데 지난 월드컵에서는 브라질을 7대1로 이겨서 그때도 이제 말이 안 나온다 이렇게 썼거든요. 네. 전혀 다른 의미로 똑같은 말을 쓴 것도 화제입니다. 근데 독일이 뭐 워낙 강자니까 독일이 진 걸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고소해하는 그런 분위기도 있어요. 그렇습니다. 축구의 종주국이다라고 하는 영국이 또 특히 그런데요. 예. 이 선스포츠라는 신문은 이 독일이 최하위로 표기되어 있는 F조의 순위표를 일면에 싣고 주변에 점선을 그려놨습니다. 이걸 잘라서 갖고 있다가 기분이 안 좋을 때 꺼내서 보고 웃어라 이렇게 써놓기도 했고요. 네. 또 폭스스포츠 브라질의 경우에는 트위터에 하하하 이렇게 웃음소리를 화면 가득 채워넣기도 했는데요. 예. 이게 이제 4년 전에 1대7로 우리가 졌는데 뭐 이번에는 기분이 좋다 뭐 이런 의사표시인 것이죠. 네. 재밌는 뒷얘기들이 많군요. 그렇습니다. 수고하셨어요. 고맙습니다. 김민아 기자였어요.
지금 여러분께서는 한림국제대학원 대학교 정관용 교수가 진행하는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를 듣고 계십니다. 매주 금요일 우리 언론의 보도 동향 점검해보는 미디어 포커스입니다. 민주언론시민연합의 김원경 사무처장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그 전남 강진의 고등학생 사망 사건 네네. 신원 확인이 됐으니까 네. 그거에 대해서 좀 선정적 보도 같은 게 많이 나오는 거 아니냐는 우려가 있었는데 예. 실제로 그랬다면서요? 예. 일단은 저희는 방송사 저녁 종합 뉴스부터 살펴봤습니다. 네. 그런데 시신이 이제 그러니까 본격적으로 보도가 나오기 시작한 19일부터 시신의 신원이 확인된 26일까지 8일간의 7개 방송사 저녁 종합 뉴스 보도를 살펴보니까요. 예. 보도량을 보면 MBN이 11건을 보도했습니다. 8일 동안 11건? 네. 단 하루도 빼놓지 않고 매일 한 건 이상 이 사안을 보도한 것인데요. 예. 이 보도가 이제 수색 상황만 전한다면 사실 할 이야기가 별로 그렇게 많지 않았거든요. 네. 그런데 매일매일 이 사건을 미스터리, 미궁이라고 지칭하면서 의문을 나열하는 비슷비슷한 형태의 보도들이 있었습니다. 예. 그리고 보도량이 가장 적었던 곳은 KBS의 3.5건이었거든요. 0.5건은 단신을 말씀드리는 예, 겁니다. 예. 그러니까 사실 KBS에 비해서 MBN이 3배에 달하는 보도량이었죠. 그러네요. 그 외에 방송사들은 TV조선이 8건을 했고 MBC가 5건을 했고 나머지 방송사들도 다 이 사이예요. 그러니까 MBN처럼 매일 8일간 관련 보도를 내놓은 곳은 없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예. 근데 MBN은 보도량만 많은 것이 아니고 제목 선정에 있어서도 문제가 있었습니다. 어떤 제목이 나왔어요? 대다수 방송사가 사실 24일 시신 발견 이후에 시신의 상태를 묘사하는 보도를 했습니다. 보도 내용에서는 굉장히 이 내용을 많이 다뤘는데요. 예. 제목에서까지 시신의 상태를 부각하는 그런 제목은 뽑지 않았거든요. 예. 근데 MBN은 24일 관련 보도 제목이 얼굴 부패 심해. 딱 요 6글자였습니다. 아하. 이렇게 제목으로까지 시신의 상태를 부각하는 그런 보도는 사실 지나치게 선정성, 그러니까 기사 클릭을 유도하는 예. 그런 제목 뽑기였고요. 원래 그 시신 상태 지나치게 자세히 묘사하는 건 안 되잖아요. 예, 뭐 그렇게 딱 규정되어 있지는 않지만 사실 충격 혐오감을 조장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되어 있죠. 예. 그리고 SBS는 방송 보도 제목 자체는 건조하게 사실관계를 전했는데요. 방송 보도와는 다르게 이것을 온라인으로 송고할 때는 그 보도의 제목이 길어지면서 시신의 상태나 핏자국 등의 표현을 자세하게 추가하는 이런 보도 행태를 했습니다. 혹시 요 대목에서 가장 모범적으로 방송한 게 있으면 좀 하나 소개해 주세요. KBS가 일단은 제가 보기에는 전체적으로 가장 모범적인 보도 태도를 보였어요. 제목이나 보도 내용에서 예. 아주 건조하게 사실만을 전하는 그런 보도를 했습니다. 어떤 식으로 했나요? 좀 구체적으로 소개해 주시면. 네, KBS는요, 제목이 실종 여고생 추정 시신 야산서 발견 6월 24일 보도입니다. 추정 시신 야산서 발견. 네, 딱 맞네요. 딱 맞는 말이죠. 예. 내용에서도 시신은 나뭇가지 등으로 덮여 있었고 옷이 벗겨진 채로 부패가 어느 정도 진행된 상태였습니다. 현장에 도착한 가족들은 시신이 A 양인지 여부를 확정해주지 못했습니다라고 비교적 건조하게 언급을 합니다. 예. 이게 가장 건조한 표현이었어요. 그렇군요. 예, 다음 날에도 신원 확인 늦어져 공범 가능성 수사라는 보도에서 시신 상태를 아예 언급하지 않으면서 DNA 시료가 불안정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신원 확인이 늦어지고 있다 정도로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다른 방송들은 네. 이 시신 상태를 너무 구체적으로 언급했다. 네, 특히 다음 날에는 더 심하게 예. 뭐 머리카락 뭐 다른 이야기들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예. 네. 그리고 이제 가장 보도에서 눈살을 찌푸리게 한 것은 TV조선이었는데요. TV조선의 포커스라는 코너가 있어요. 네. 그런데 이 코너가 그러니까 성우가 나레이션을 하는 그런 보도입니다. 근데 이 보도 제목이 이날은 강진 실종 여고생 사건 의문투성이 6월 25일 보도였는데요. 예. 이 보도에서 좀 이해할 수 없게 피해자와 유력 용의자에 대한 지인의 평판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주변 사람들의 평판? 네. 보도에서 피해자에 대해서 예뻤다. 그러니까 피해자가. 그리고 피해자 부모에 대해서는 순진하다, 착하다, 법 없이 살 사람들이다라는 긍정적인 평판을 소개했습니다. 네. 그런데 사실 긍정적인 평판이라 하더라도 사실 불필요한 정보거든요. 글쎄요. 예, 그리고 게다가 이 보도가 이제 성우가 나레이션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나레이션 할 때 굉장히 이 피해를 입은 당사자 이야기를 하면서 슬픈 배경음악을 깔아서 드라마처럼 그렇게 들리게 합니다. 예. 그리고
또 이제 유력 용의자에 대해서는 마을 주민의 또 평판을 담는데 여기에서는 내가 볼 때는 그 용의자가 절대 그럴 만한 사람이 아니다. 항상 방글방글 웃는다라는 긍정적인 평가를 소개를 했습니다. 아하. 이것 또한 희생자 가족에게는 상처를 줄 뿐이고 보도로서의 가치가 없는 그런 내용이라서요. 둘 다 한마디로 이 비극을 굉장히 선정적으로 연출한 그런 보도였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기자가 만난 그 이웃 사람이라는 사람들이 대표성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그냥 자기들 마음대로 그것도 성우 나레이션으로 극적 효과로 만들어낸 그런 식이다. 하나의 스토리텔링을 그냥 했더라고요. 게다가 이 보도에서 이제 시신이 발견된 야산이 경사가 70에서 80도에 달할 만큼 험준하다라는 점을 전하면서 취재진이 맨손으로 올라가는 것도 힘들 정도라고 하고 기자가 그 산을 따라 올라가요. 그 모습을 보여주는데 기자가 굉장히 힘들어서 민망한 웃음을 지으면서 쉬었다 가자라고 하소연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이 장면에서 TV조선은 선배 좀 쉬었다 가시죠. 헉헉이라는 자막을 넣습니다. 네. 이게 범죄 보도라기보다는 범죄 스토리를 보여주는 드라마 같은 그런 인상을 받았습니다. 네. 저는 이 방송이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27조 품위유지를 위반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품위유지 조항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불쾌감, 혐오감 등을 위반하여 시청자의 윤리적 감정이나 정서를 해치는 표현을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거든요. 아하. 사실 또 저와 다르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뭐 이렇게 과하게 생각하냐 하실 텐데요. 이 기사가 나온 시점은 온 국민이 고교생의 무사기한을 기원하다가 8일 만에 시신이 발견된 상태였습니다. 정밀 부검 결과조차도 나오지 않은 굉장히 정말 슬픈 상황이었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이 포커스 보도는 범죄 보도라는 느낌이 들지 않는 너무 타인의 그 비극을 스토리로 만들어서 장사를 하는 듯한 그런 인상을 받았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이 범죄 보도의 가이드라인, 그 법적인 규정이나 여러 차례 소개한 바가 있는데 그냥 짧게만 좀 소개해 주세요. 사실 근데 방송심의 규정을 보면요. 거의 모든 내용이요. 피고인과 피의자에 대해서 그 법원의 확정 판결이 있기 전에는 범인으로 단정하면 안 되고 그리고 그들의 신원 정보를 전혀 밝히지 말라는 거예요. 어떤 것도 밝히면 인권 침해가 이루어진다는 것이고요. 상세하게 들어가지 말라는 얘기인데 그리고 주변 지인의 평판까지 했다는 거는 해도 너무한 거군요. 그렇죠. 게다가 이제 범죄 행위가 과장되거나 정당화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된다라는 것이 있고요. 전체적으로 가장 중요한 핵심은 인권 침해입니다. 그래서 KBS의 방송 제작 가이드라인에도 범죄 사건 피해자는 익명으로 처리하고 피해자의 신상에 관계된 보도는 자제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번 사건 보도에서는 대부분이 너무 선정적으로 전했고 단정적인 표현이나 과도한 추정을 반복했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가십거리로 소모하는 이런 태도를 보여서 저는 이것이 사망자나 유가족의 인격권을 침해했다라고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사실 이 사건은 지금도 하나도 명확하게 밝혀진 게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자꾸 그 인터넷상의 네티즌들도 무슨 탐정놀이 하듯이 서로 추정하고 막 억지로 논리를 펴고 이런 것들이 많았었는데 관심이 높다고 해서 언론도 따라서 마구 보도량을 늘리고 선정적으로 보도하고 이거 참 문제네요. 제가 사실 인터넷 언론까지는 모니터를 못했는데요. 한 언론사로부터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러 매체에서 이런 일이 있었대요. 이번에 피해자와 피의자의 몸무게가 비슷하다는 거예요. 피해자는 여성이고 의자는 지금 남성이잖아요. 근데 둘의 몸무게가 비슷하대요. 그런데 그러니까 산으로 시신을 끌고 올라갔을 가능성이 없다. 뭐 이런 추정을 하기 위해서 이런 내용을 보도를 했는데요. 문제는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비슷하다가 아니고 정확한 수치, 몸무게를 몇 킬로를 다 알려준 거예요. 보도에서. 그랬더니 네티즌들이 이를 가지고 이 고교생 피해자를 조롱하는 식의 댓글을 많이 달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댓글을 보고 이제 저보고 이것에 대해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런 질문을 했는데요. 사실 가장 큰 책임은 저는 언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댓글을 쓰는 그 네티즌도 사실 문제지만은 그런 몸무게를 그렇게 공개해 버리는 것 자체가 불필요하고요. 그렇게 고교생 여성이잖아요. 그런데 고교생의 몸무게 이렇게 공개하면 그런 댓글이 나올 수 있다는 걸 사실은 알고
조심했어야 되는 거죠. 예. 그런데 그냥 막 보도를 해버리는 바람에 심지어는 전남지방경찰청은 이번에 그 일부 언론에 확인되지 않은 보도에 대해서 자제를 요청하고 나서기도 했습니다. 그럴만하죠. 네, 예를 들면 예. 경찰이 강진 여고생 실종 사건과 관련해서 일부 언론에서 이 실종 학생이 친구에게 신고해주라라는 문자를 보내면서 크크크를 여러 번 사용했다는 보도를 했거든요. 예. 근데 수사팀 확인 결과 전혀 사실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이거 명백한 오보네요. 네, 탐정놀이 그만해야 됩니다. 네. 차분히 기다려야죠. 이럴 때일수록. 네, 자, 그다음 이제 이 북미 회담 이후에 그 민원련에서 재미있는 수치를 내놓으셔서 제가 물어보고 싶은데 네, 조선중앙TV 화면 인용을 우리 방송들도 하잖아요. 네, 네. 근데 그거 하면 우리도 저작권료를 냅니까? 네, 내더라고요. 그거 지금 모르고 있었는데 네. 저작권료를 어떻게 내는지도 좀 알려주시고 어느 방송사가 조선중앙TV 화면 인용을 제일 많이 했는지 그걸 통계를 내셨던데 네. 좀 소개해 주세요. 저희가 6월 15일부터 20일까지 종편의 북한 이슈 방송 비중을 이제 점검을 하다 보니까 네. 조선중앙TV 방송 화면을 노출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겠죠. 한번 재봤습니다. 예. 그랬더니 6일간 TV조선은 전체 66분으로 전체 방송 중에 6.2%가 조선중앙TV 화면이었고요. 예. 채널 A는 82분이었습니다. 어허. 채널 A는 전체 방송의 6.1%가 조선중앙TV의 방송이었어요. 예. 다른 방송사들은요, 1.7% 그리고 그러니까 MBN 1.7%, JTBC 3%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니까 TV조선과 채널A가 조선중앙TV 인용한 양이 굉장히 많은 다른 거죠. 방송사의 두세 배. 예. 아. 그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저작권료는 어떻게 내는 거예요? 일단 저는 이거 미디어오늘 보도에서 봤는데요. 지상파와 종합편성 채널 등 국내 방송사들이 북한 조선중앙TV에 저작권료를 내야 되는데 지금 현재 대북 제재로 민간 부분의 대북 송금이 금지되어 있잖아요. 예. 그래서 이것을 법원에 공탁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요. 예, 그리고 이 공탁한 금액이 올해 5월 현재 11억 1,500만 원이라고 하더라고요. 올해만? 네, 아, 그게 아니요, 아니죠. 올해는 아니에요. 남북관계 올해까지. 경색된 한 10년 사이에 예. 쌓인 게 네, 그래서 그렇군요. 한마디로 연 1억 원을 조금 넘는 금액을 매년 조선중앙TV에 지급하고 있는 그런 셈이라고 하고요. KBS, MBC, SBS, 지상파 3사와 YTN은 2006년에서 2007년부터 그리고 TV조선 채널의 그러니까 종편들과 연합뉴스TV는 개국 이후에 이 조선중앙TV와 계약을 했다고 합니다. 따로 계약을 했군요. 네, 네. 그런데 그래서- 지금 이제 그 송금이 안 되니까 공탁하고 있는 상태다. 그렇죠. 네. 자, 그런데 이 조선중앙TV 화면 인용이 많다고 해서 무조건 문제인가요? 그건 아니죠? 예, 사실은 뭐 무조건 많다는 게 문제는 아닌데요. 예. 근데 이것을 보여주는 목적이 사실은 대북 긴장감을 조성하거나 또는 북을 놀리는 데 많이 사용된다는 거죠. 아하, 그러니까 예. 북한에서 뭔가 이렇게 위협하는 그런 말들 그런 그렇죠, 것들을 이제 그렇죠. 보여주면서 북이 이렇게 우리 협박하고 있다라는 걸 강조하거나 또는 김정은 위원장 등 다른 사람들의 이렇게 모습을 보여주면서 네. 저들이 저렇게 우스꽝스럽다라는 아하. 식으로 조롱하는 데 많이 이용하고 있어서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하긴 조선중앙TV 그 뉴스 진행하는 걸 저희들이 봐도 조금 좀 그렇잖아요. 예, 예. 근데 그걸 그렇게 자주 보여준다는 얘기는 목적이 네. 좀 딴 데 있다. 보여주고 그런 대화를 나누는 거죠. 놀리는, 조소하는 그런 대화들을 나누는데 주로 사용하기 때문에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네, 여기까지 수고하셨어요. 감사합니다. 민주언론시민연합 김원경 사무처장이었습니다. 시사자키 이번 한 주 순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좋은 주말 보내시고요. 월요일 저녁 다시 인사드리죠. 안녕히 계십시오.